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뇌연구원 원장 서판길입니다. 뇌 연구야말로 시대적 요구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에 접어든 세계적인 추세고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문화적 충격, 이로 인해서 뇌 질환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코미디 영화를 보면 웃음이 나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지수가 마구 상승하는 이유,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 생각,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뇌의 비밀을 밝히고 계신 분,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과 오늘 톡톡 동행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야말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2023년을 맞아서 제가 첫 번째로 모시는 손님인데요. 그러세요? 네. 아이고, 예. 아니, 올해는 왠지 머리가 좋아질 것 같은 이런 당연히 기분도, 좋아지실 겁니다. 좋은 기운을 주십시오. 저를 뵙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가 원장님을 모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어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또 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뇌 영양제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뇌 체조, 뇌 운동, 이런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떠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뇌 연구를 평생 하신 원장님께서는 본인만의 뇌를 젊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있으세요? 그거 알면 저는 네. 뇌 연구 안 하고 다른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뇌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을 꾸준히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거기 외부의 어떤 영양제를 가지고도 활성화시키면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 몸은 우리 자체라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지나친 외부 자극은 오히려 또 몸에 나쁠 수도 있죠.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균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뇌 균형이죠. 아까 제가 잠시 원장님 오피스에 들렸을 때 방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를 보고 저는 이것이 혹시 원장님만의 어떤 그 뇌를 운동시키는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음악을 듣는 것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 생명체, 또 우리 인지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있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즐기는 방법입니다. 음악이 내한테 무리가 안 되고 내가 들음으로써 그냥 자연스러워지고 즐길 수 있으면 먹는 거죠. 어떤 분이 두는 거기 소음이 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몸에 나쁜 거죠. 그러니까 잔잔한 건 특별한 내가 음악이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잔잔한 음악이 클래식을 들으면서 몸에 배에 있는 거죠. 내가 일하는데 지장 없이 그냥 즐겁다. 그런 생각에서 듣는 거죠. 네, 역시 뭐든 지나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럼요. 예. 저희가 오늘 원장님을 뵙기 위해서 이곳 한국뇌연구원에 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곳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그에 앞서서 뇌연구라는 학문, 뇌를 연구하는 거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걸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2017년 7월에 65세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서 고령하고 25년도에 되면 20%가 넘습니다. 그건 초고령화입니다. 생물학적 용어는
세포가 죽어. 세포가 죽으면서 병이 생기죠. 그러니까 심각한데 그 병은 그것뿐만 아니라 세포가 죽음으로 인해서 기능이 완전히 망가뜨려지니까 전체 우리 몸 전체를 균형도 잡고 조율하고 있는 뇌 기능이 망가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이 가장 과학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는 지금 뭐 기술 패권 시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빠른 기술 문화에 오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디 너무 몰두하다 보면 생기는 중독, 정서질환 이런 것들이 다 뇌에 관련된 일련의 하나의 저거죠. 연구 분야가 되겠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생기는가? 뇌의 작동 원리를 일단 규명을 해야 되고, 네. AI처럼 뇌의 작동 원리를 이용해서 진단도 해보고, 네. 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산업에도 활용해보고, 그 산업에 활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로보틱스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뇌 작동 원리, 뇌 자체, 그 다음에 뇌 자체 작동이 망가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질환, 그 다음에 작동 원리를 활용해서 그걸 모방 기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적용시키는 거. 다 뇌에 관련된 연구죠. 저는 뇌 연구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 신체 중에서 뇌라는 한 부분에 대한 연구?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네요.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 한국뇌연구원은 대구에 있는데요. 사실 원장님께서는 포항하고도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현재 포항에 거주하고 계시기도 하고 포스텍에서도 오래 연구활동하시고 제자도 양성을 하셨는데 뇌연구원으로 오게 된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싶으셔서인가요? 포스텍에 내가 한 21년 있으면서 이제 제자들 많이 키워봤고 또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다 아시는 울산과기원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한 네네. 10년간 옮기면서 울산과기원의 연구 인프라를 이제 만들었고, 과학기술부에서 저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포항에서도 연구를 해보셨고, 울산에서 연구 기반도 만들어 봤고, 우리 한국뇌연구원이 생긴 지 6년밖에 안 돼서 아주 기반이 약하다. 경험을 갖고 있는 저보고 요청을 한 거죠. 연구원에 와서. 그리고 실제 이제 저는 엄밀히 따지면 생화학 연구인데 대상이 이제 뇌에 대한 네. 쉽게 얘기하면 정신과 관련된 연구들을 했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안목도 있으니까 또 연구 기반을 만들어 봤으니까 지금 초기에 있는 한국뇌연구원 오셔서 좀 자리를 좀 잡게 해주십사 하고 마지못해서 온 거죠. 왔는데 저 이제 이 만들어 간다는 재미가 뭐 쏠쏠해서 지금 후회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겨우 발을 떼어 걸어가고 있다. 뛰어야만 글로벌 경쟁을 갖추는데 내가 뛰는 그 직전까지 모든 기반을 만들어 놓겠다는 게 저희 포부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비전을 글로벌 내 연구 선도 기관 이런 보셨죠, 그죠? 네. 바로 그게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이곳에 와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연구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수 있죠. 사실 뭐 과학계나 뭐 의학계에서 너무나 권위가 있는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많이 받으셨던데요. 이렇게 받다 보니까 되는 거지. 제가 일단은 기억을 하는 것은 아산의학상도 받으셨고 또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 상도 재작년에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상이잖아요. 어떤 상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산의학상은
아산재단에서 의학 분야의 이제 최고상이죠. 뭐 상금도 최고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민간 차원의 어떤 상이라면 국가 차원의 최고상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상. 교장 대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민간 뭐 국가가 주는 데는 다 받는데 인터내셔널 상을 큰 걸 못 받았어 아직까지. 아직도 상 욕심이 남으셨습니까? 과장님?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우리 국내를 벗어났어. 뭐 근데 받을 거예요. 제가 못 받은 우리 후학들이 받을 거예요. 그 상은 노벨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평생을 연구를 하시고 또 국내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상까지 받으신 그 연구 내용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체 신호 전달 체계를 연구한 그 시스템. 생체 신호 전달 체계. 시스템을 연구하는데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쉽게 제가 표현할게요. 우리 생명체라는 게 아주 기본적 단위가 분자잖아요. 그죠? 수천 개 분자가 모여가 세포고, 그런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관을 만들죠. 심장에 근육세포도 있고, 심장 내부에 내피세포도 있고,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고, 그 기관이 하나의 또 기관과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 체계가 되는 거죠. 각 분자 간, 세포 간, 기관 간, 시스템 간, 체계 간, 교신하는 거,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을 작용하니까 뭐가 이렇게 좋아지더라, 나빠지더라,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떤 약을 먹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랬는데, 그걸 하나하나 왜 그렇게 될까를 밝히다 보니까 하나의 일련의 신호 전달 과정에서 여기가 여기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체의 현상, 생명 현상을 하나씩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전 기작을 통해서. 근데 그 기작이 생체 신호 전달 기작이라는 거죠. 그것을 원장님께서 평생 연구를 하시고 발견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뇌 연구라는 것이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닐 텐데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많이들 관심이 있고 왠지 갑자기 최근에 급부상한 느낌이 있거든요. 뇌 연구에 대해서. 뇌 과학자들도 많이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뇌 연구가 급부상을 하게 되고 이게 핫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평균 수명이 지금 78세, 9세, 뭐 최빈 사망 나이 89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어진 거죠. 그런데 길면 길수록 우리의 세포는 이제 긴 것만큼 늙어가는 거잖아요. 늙음으로써 생기는 병이 퇴행성 질환인데 그 중에 퇴행성 뇌질환. 왜? 뇌가 우리 몸을 전체를 조율하는데 그게 퇴행성이 됐으면 얼마나 심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매, 파킨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과학기술 패권 시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굉장히 첨단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문화적 충격이 크죠. 문화적 충격이 크다는 것은 정서질환인 거예요. 우울증, 중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엄청난 그러니까 그런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 있는 결과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슈
뇌가 정상적인 작동을 해야 우리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하나는 퇴행성이 되고 하나는 밸런스가, 이 정서불안이라는 게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거기 원위치로 오지 못하고 질환으로서 발전해야 되니까 시대적, 사회적 엄청난 관심이 대상이 되죠. 전 세계입니다. 이거는 뭐 그러게요. 옛날엔 뇌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도 어떤 현상 위주로 했다. 왜 더 이상의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지 못해, 기작을. 그래서 화학에 이 분자와 이 분자가 반응해서 무슨 분자가 생기고 다 규명이 됐어요. 물리, 뭐 어떤 입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할 때. 생명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은 과학적 측면에서 훨씬 빨리 갔었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복잡성 때문에 그만큼 못 갔던 거죠. 그 다음에 특히나 뇌는 어떻게 돼 있어? 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이 뼈로 둘러싸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게 전체 컨트롤을 하고 있는, 조율하고 있다 보니까 망가뜨리고 뭐 일을 뭐 임상시험 자체가 뭐 어려울 테니까. 폐 좀 잘라내고 네네. 뭐 이렇게 해도 멀쩡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장 하나 잘라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안을 들받아보는 영상 기술들이 MRI, 폐, 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특히나 뇌에는 이제는 속을 들받아보고 무슨 뺨을 맞으니까 여기가 바짝바짝 하더라. 우울증 환자를 보니까 이쪽에 있는 세포들이 불이 바짝바짝 하더라. 그런 걸 이렇게 태그를 달아가지고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정신과도 피검사로서 정신과에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왜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 네네네. 이유가 옛날에 정신과는 그냥 듣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데까지 과학이라는 게 논리라는 게 왜라는 것이 그만큼 규명이 된 거죠. 야, 원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뇌 연구, 뇌 과학의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넓고 방대하고 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궁금한 거 서로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나오는 질문들이 사실은 이보다는 훨씬 좀 단순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보통 이제 천재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좋다는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뇌의 10%밖에 활용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뇌 연구를 하신 원장님이 봤을 때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무슨 근거에서 그런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보통 우리 인간의 뇌가 1.2에서 한 1.4 정도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1.3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밖에 쓰지 못했다는 건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고. 그러면은 아인슈타인의 뇌를 10%만 활용했다라는 얘기는 좀 유언비어다. 유언비어라고 할 가치도 없고. 근거가 없다. 근거, 그 10%를 무슨 기준에 10%를 썼다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이거는 떠도는 얘기인데, 똑똑한 사람들은 뇌에 주름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뇌랑 비슷하게 생긴 호두 많이 먹으면 뭐 머리 좋아진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실제로 지능이 높은 사람 뇌에는 주름이 많은가요? 그것도 근거 없고요. 아인슈타인 뇌가 왼쪽 편이 이 주름 여기 조금 더 잡혀 있다고 논문으로서 분석한 자료는 누가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발표가 있긴 있었군요. 일반적으로 그게 속된 말로 정설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근거가 부족한가요? 근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예를 쭉 종합했을 때 그거는 아직도 정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과형 인간, 문과형 인간 얘기를 하면서 문과 쪽에 발달된 사람은 우뇌가 발달한 거고, 원장님처럼 이렇게 뭐 과학계 쪽에 계신 분들은 좌뇌가 발달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우뇌하고 좌뇌가 그렇게 명확하게 자기 할 일들이 딱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우뇌 좌뇌가 나누어졌다기보다는 풍을 맞았다.
풍을 네네. 있죠. 그래서 이제 한쪽 마비가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네. 이쪽 마비가 오는 사람이 네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뇌가 출혈이 돼서 조금 이제 저걸 받으면 이제 이쪽이 되죠. 이쪽에서 교차가 되죠, 여기서. 자, 그런 역할이지, 오히려 어떤 부위,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 이런 데가 오히려 고유한 기능이 나눠진 것도 뇌는 그 고유한 영역이 고유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받아들이니 그걸 정확히 지금은 소위 말해서 어느 부위, 어디가, 뭐가 할까지는 계속 이제 연구는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서는 그런 고유한 영역의 고유한 기능을 맡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죠. 완벽하게 규명이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뇌과학자가 먹고 살 일이 없는데. 그렇군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뇌 관련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치매인 것 같아요. 요즘 또 노인 인구도 늘다 보니까 치매를 가장 두려워한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건망증 비슷하게 깜빡깜빡 예전에는 잘 기억을 하던 것도 별거 아닌 것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건망증이라는 거 하고 치매하고 혹시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건망증과 치매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건망증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건망증이 심해지죠. 네. 뇌는 학습과 경험이 자꾸 이게 축적이 되잖아요. 그죠? 누적되고 하니까 그 교통정리가 안 되면 미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쭉 살아온 걸 예를 보면 우리가 어릴 때 훨씬 기억이 명쾌하잖아요. 맞아요. 어릴 때 기억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우리 어디 외가 갔을 때 툭툭툭 하는데 지금 자꾸 이제 흐려지는 거죠. 이제 그게 교통정 안 되면 잊어먹고 하는 게 건망증이라고 본다면 치매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인지 기능. 네. 알아보고 판단하고 뭐 전반적 인지 기능. 그러면 건망증하고 인지 비슷하게 조금 연결이 돼 있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치매는 어떻든 뇌 세포가 죽은 것이죠. 그냥 노화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노화는 노화 이꼬르 뇌 세포가 죽어간다. 그게 자꾸 퇴행성이다. 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치매 안 걸리고 정상적인 할 때 참 운 좋은 사람들이죠. 말을 정리하면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시발점을 보면 좀 다르죠. 이거는 결과 세포가 죽음으로 인해서 망가져서 생기는 거고. 이거는 조금 너무나 복잡한 인풋을 들어가다 보니까 용량이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은 다른데 일부는 교차되는 데도 있겠죠, 그죠? 혹시 치매 예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치매가 정상이잖아요, 정상. 네. 그 우리가 보통 대충 대개는 치료가 정상을 완화하는 거라고. 정상 치료라고. 네. 근본적 치료. 엄밀히 말하면 치료제가 아니지. 네, 그렇죠. 정상을 완화한 거죠.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세포가 죽어서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치매의 궁극적인 우리 과학자들의 큰 목표는 치매가 발병 안 되도록 그거는 치매가 왜 일어나는가를 원리를 규명하면 그 과정을 규명하면 그 과정에 치매로 발달되는 걸 막아줌으로 인해서 치매가 예방이 되는 거죠. 그 시중에 떠도는 우리 전통적으로 쓰는 약이 뭐 이거 먹으니까 우리 치매 안 걸렸다 해가지고 하고 했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죠. 그렇군요. 궁극적으로 치매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치매 예방을 하시겠다고 머리를 많이 써야 뇌도 노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필사를 열심히 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치매 예방에 그래도 도움이 조금은 될까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안 하면 녹서는 것처럼 네. 우리가 뭐 손뼉을 친다든가 손끝을 자극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뇌를 일부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썼을 때 녹슬지 말라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효과는 좀 있겠죠. 있겠나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뇌를 정말 오랫동안 한 40년 연구하셨나요? 꽤 긴 시간 거의 일평생 연구를 하셨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까지도 다 인공지능이 적용이 돼 있을 정도로 흔하게 쓰이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까? 실제로 연구할 때 활용을 좀 하시나요? 당연하죠. 그거야. 모든 분야의 정확한 계산, 큰 방대한 데이터 분석, 사람으로서는 진짜 오랜 시간 걸려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디벨롭해서 학습, 네. 추론, 판단 기능이 있는 게 AI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훨씬 더 쉽죠. 그리고 모든 분야에 쓰죠. 그리고 또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뭐 어느 미래학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뭐 2045년, 2050년 이 정도가 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앞서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약간 겁도 나고 그러던데 뇌 연구를 평생 하신 원장님의 저는 의견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인간 뇌는 학습과 판단과 인지와 감정과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AI는 학습과 판단과 분석을 갖고 있다고요.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감정과 사고는 없습니다. 그게 이거를 AI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 사람의 직장이 없어질 거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 미래의 직장이야, AI가 못하는 직장, 또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장. 그럼요. 의사가 없어질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자의 판단에 있어서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하잖아요. 인간과 AI는 엄연한 구분이요. 단지 인텔리전스라는 거이고, 이거는 아티피셜 가짜 인텔리전스다. 뭐 그건 죄송합니다.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럴 따름이지 엄연한 뇌와 사람의 뇌와 인공지능 효과 서로 일장일단은 다 갖고 있죠. 보통 인공지능하고 사람에 대해서 대결 구도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 두려운 마음들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인간이 오히려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저는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원장님 끊임없이 일생을 연구에 매진을 하시고 지금도 최첨단 뇌 연구에 또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포항에서도 꽤 오래 계셨었잖아요. 포항에서도 이제는 좀 산업 패러다임을 많이 바꿀 때가 되어서 많은 조언들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원장님이 보셨을 때 포항이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포항이라는 게 최근 50년간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라는 게 산업으로서 가장 큰 기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어 있는 철강을 공급을 해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는 저는 유지해야 되니까 철강을 유지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앞서가는 첨단 산업의 소재 중심이 철강이 대표적인 소재잖아요. 새로운 소재를
또 산업에 접목시키고 하는 그런 산업, 그게 대표적으로 에너지죠.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거 에너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묶어서 에너지 소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에너지 소재. 네. 두 번째는 여기저기 그건 뭐 포항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내세우는 걸 바이오산업 하는데, 바이오산업은 인간이 지구상에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바이오산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관계되는 것도 신약도 될 수 있고, 그다음 의료 진단 기기도 될 수 있고, 의료 뭐 치료 기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항이 그런 인프라가 있느냐? 그거는 포항공대라는 첨단 바이오에 관련된 장비에 관련된 인프라는 있지만은 또 전체 인프라, 수요 인프라는 포항이 50만 인구 때문에 또 적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상당히 그 광범위한 바이오 산업 중에서 포항의 경쟁력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포항의 강점을 잘 살리면 포항은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 단어가 이제 확 꽂혔습니다. 선택과 집중.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선택과 집중의 특성화. 네. 선택과 집중해서 특성화를 시키자. 잘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안목도 많이 필요하니까요. 또 원장님께서 많은 또 조언을 해주시면 그 선택과 집중을 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일평생 뭐 연구하시고 또 뇌 연구의 대중화에도 힘을 쓰셨는데 앞으로 계획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뇌 연구 선도 기관으로 자리 이제 뛸 수 있을 정도의 기반만 만들어 놓고 저는 내 일생의 연구자로서 좀 이제 정리할까 싶거든요. 뇌 연구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럼 우리 뇌 연구원이 선진 10개국 중에 가장 늦게 만들어진 뇌 연구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은 왜 만들었겠어요? 세금을 가지고.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뭐 분야? 뇌 분야.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뇌 연구기관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제 11년째 돼서 이제 11살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뭐 되면 이제 뛸 수 있고, 뛰면 이제 마라토너가 되는 거죠. 42.195를 경쟁력, 195를 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까지만 한다. 저는 페이스메이커로만 있고,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이제 곧 우리나라 뇌 연구가 글로벌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전 인류를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